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일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도가 많이 됐었던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의 어떤 이면이라고 할까요? 어머, 제가 카메라를 발로 찼어요.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아카데미 협회의 윌 스미스에 관한 징계, 타이거 우즈 지금도 경기 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아주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일, 그와 관련된 또 사회적인 이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산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과연 연관이 될까?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9세이기 때문에 그가 혹시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윌 스미스에 대해서는 본인이 2주일 됐네요. 그래도 그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와이프를 농담거리로 사용한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 이 사람을 무대로 올라가서 따귀를 때린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그다지 그 진중한 사과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도 크리스 락에게도 사과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본인이 저질렀다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 회원 자격도 내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협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제 내린 결론은 앞으로 10년 동안 아카데미가 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회원 자격은 본인이 내려놨으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어떠한 그 작품 심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모두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리는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해 전에 남자 배우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여자 배우에게 이제 후보로 쭉 발표하고 나서 트로피를 주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올해 윤여정 씨가 지난해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남자 조연상에게 트로피를 주고 옆에서 지켜보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코다. 그 역할을 올해 킹 리처드로 나무 주연상을 받은 윌 스미스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그가 받은 오스카 트로피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요. 마법 같은 타이거 우즈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골프를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들도 타이거 우즈의 스토리는 골프 스토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 어거스타 골프장에 가서 과연 21살 때 그린 자켓을 입고 25년 만에 그것도 엄청 다치고 나서 다시 골프를 하는 타이거 우즈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뭐 한인 선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마스터스를 이 리더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네, 임성재 선수 아직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늘 경기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다지 잘 치지 못했어요. 3언더파가 됐고 어제 그 74타나 쳤거든요. 첫날은 67타였는데 해서 지금 공동 2위가 됐고, 그리고 공동 1위는 뭐 지금 세계 랭킹 1위인 이 선수가 몇 언더파죠? 스코티 셰플러가 어떻게 되나요? 스코티 셰플러가 지금 8 언더파입니다. 첫날 69타, 그리고 어제는 67타를 쳤습니다. 아직 그 티업 하지 않았고요. 타이거 우즈는 케빈 나가 그 사이에 있네요. 공동 6인데 2 언더파. 아직 케빈 나도 경기 시작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공동 19인데 어제 잘 못 쳤어요. 첫날 71타, 어제 74타를 쳤는데 지금 1오버파거든요. 해서 전부 선수들 아직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타이거 우즈의 경우는
지난해에 14개월 전에 그렇게 현대자동차 SUV를 타고 완전히 대단한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지금도 걷는 게 제일 큰 도전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꺼놓질 않았어요.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잠시 뒤에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사고거든요.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43살 때 또 그린 자켓을 입었기 때문에 야,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을 정말로 크게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내 나이 또래, 46살이잖아요. 내 나이 또래 그 사람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타이거 우즈가 겪은 개인적인 것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같은 것도 공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다 우리가 지켜봤어야지 됐고, 뭐 수술하고 한 것은 여러 번이고, 마지막으로 이 발, 그야말로 발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정말 절단 이런 얘기까지 갔었을 정도인데, 다시 이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나도 아직 영하네? 타이거 우즈도 이게 그냥 취미로 치는 골프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골퍼로 다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희망을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그가 갖고 있는 인종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골프하면은 나이 많이 든 사람, 백인 부자들이 즐기는 놀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대중적으로는 NBA에서 마이클 조단 같은 그런 사람이 다시 안 나오나 막 이렇게 찾고 있을 때였는데, 타이거 우즈가 딱 다른 필드의 스포츠에서 나온 거죠. 그 뒤에 우리는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광고를 엄청나게 봤고, 또 뭐 잡지에서도 엄청나게 봤고, 그가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올 때까지의 개인적인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은 이러면 타이거 우즈가 이제는 무너지겠지, 무너질 수도 있을 거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그런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많이 증명을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가 저렇게 해서 46살 때 지금 저렇게 다리 상태로 할 수 있다면, 일단 주말까지 왔잖아요. 컷오프가 아니라 1오버파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이 스토리를 사람들은 즐기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 팬이 아니더라도 계속 응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 스코티 셰플러가 이제 혼자 1위로 오늘 경기 시작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성재 선수도 굉장히 쿨하죠. 굉장히 쿨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선수군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 내일 스포츠 이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 되는 그런 주말입니다. 백악관에서 이번 주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헬스케어 12년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모자라는 부분들도 채우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서명도 했고, 이 완전히 그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을 했을 때 정말 분위기가 아주 한껏 올라갔었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농담으로 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바이든 하다가, 그러다가 노 이건 농담이야 하고 나서는 그 연단이 마련돼 있는데, 그 연단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왼쪽에 서 있는 그 바이든에게로 가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My President, 나의 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아니 그 대통령이 프레지던트가 당시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할 때 정말로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그 레드 카펫이 있는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일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당시에 친구였던 존 맥케인이 또 이 그 오바마 케어를 살아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튼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미국의 이 1800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시작이 돼서 2022년 232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 115명의 연방 대법관이 있고서야 116번째에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나온 것을 그 전날 투표를 했으니까요. 축하하는 그 이벤트가 정말 그 민주당으로서는 흥겨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미 롬니 세 사람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커튼지 브라운 잭슨에게 투표를 한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했고, 특히 이제 미 롬니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사람은 여성이고요. 세 사람 다 온건한 공화당이고, 미 롬니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전에 그 미치건 주지사로 기억이 되는데요. 주지사를 하면서 백인인데 그 당시에 미 롬니도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지사도 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We Shall Overcome, 백인인데 옆에 쫙 그 흑인들이랑 민권 운동, 이런 그 선거권 뭐 이런 것들 하는 때 같이 일했었던 참 그 아버지의 길을 가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어제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실제로 그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관의 자격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도 또 그 기록 같은 것을 굉장히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력이 있었고 또 명석하고 우아하고 답변 안 할 것은 끝까지 안 하더군요. 그러한 법조인으로서의 능숙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도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리고 어제 이 사람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존 로버츠부터 현재까지 9명의 클래런스 토마스 빼고 그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대서 연설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 가운데서 커튼지 브라운 잭슨이 다른 그 이미 그 인준이 된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당연히 가족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무엇보다 너의 엄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이 인준을 받기 전에 백악관도 많이 들락날락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뭐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또 뭐 자문 받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을 평소에는 그 백악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름도 다 기억해요. 커튼지 브라운 잭슨이 백악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인준 청문회를 받는데 도와줬던 사람 하면서 또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나고, 굉장히 그 섬세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길을 닦아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얘기를 했고, 하버드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신입생 때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기운 내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본인의 얼굴이 얼마나, 그 하버드라는 대학교가 이 사람이 지금 51세인데 그때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에이시안계가 너무너무 많지만 에이시안계보다는 백인이 많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뭔가 내 얼굴에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의 힘듦, 낙담 같은 것이 보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같은 인종의 그 먼저 대학교에 들어온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힘내세요라고 얘기했었다는 뭐 그런 스토리도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소수인종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소수인종 3명은 커튼지 브라운 잭슨까지 남자 2명 흑인, 여자 흑인 1명, 그리고 지금 소니아 소토마요르 라티나 1명,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백인인 겁니다. 이게 116명 가운데 110명이 남자니까는요. 남자 중에서 2명만 빼고는 클래런스 토마스 현 대법관과 더굿 마샬,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백인 남자인 거죠. 그리고 주희 씨가 지금 엘레이나 케이건이 있고요. 이제는 백인 남자가 이번에 연방 대법관에서는 소수입니다. 1789년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처음으로 백인 남자가 소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4명이 여자이기 때문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또 그 일레이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또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지명을 해서 된 에이미 코니 베렛. 4명이 남자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나이가 가장 많은 클래런스 토마스,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브렉 캐버나우, 또 한 사람 있는데요. 닐 고서치. 지금 남자가 소수는 아니네요. 백인 남자가 소수라는 얘기죠. 4명이니까.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는 이쪽에 이제 여성이라든가 다른 인종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소수는 소수네. 백인 남자가 아니라 백인 남자가 처음으로 5대4로 소수인 거죠. 그래서 개신교도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톨릭, 유대교 1명이 있고 굉장히 힘든 벤치 생활이 될 겁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십 년 동안 낙태를 어떠한 그 여성의 권리로 해줬던 연방법이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들어가기 전이나 보수 6대, 진보 3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의 그 낙태 권리를 뭐 그렇게 해라, 합법이다 했었던, 이거 불법, 미국에서 낙태가 불법이 될 판이에요. 이제 곧 심의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리고 6월이나 7월까지는 지금 은퇴한다고 밝힌 그 스티븐 그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본인이 지금 그 일터로 삼고 있는 연방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은 이제 안 하겠죠. 마무리하고 뭐 인수인계할 과정하고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낙태가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정말로 그 낙태에 대해서 콜로라도주 같은 데서는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뭐 오클라호마 같은 데는 낙태하면 10년 징역형에 10만 달러 벌금도 있고요. 아이다호 대법원이 어제 임시로 아이다호에서 텍사스주와 마찬가지의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 금지하는 것 시행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4월 22일에 시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중지시켰고요. 3월 달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텍사스와는 달리 근친상간과 강간은 예외가 되는데, 그 전에 예외를 받으려면 막 법집행관에 가서 이것저것 아주 세세히 다 보고를 해야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고소를 하는데 이 경우는 정말 특이해요. 강간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 가족도 강간 당한 여성이 뭐 낙태를 한다면 그걸 또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줍니다. 이러한 그 형태고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플랜드 그 페어런트후드에서 여성의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 그곳에서 고소를 해서 일단은 4월 22일부터는 아이다호에서는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식을 9.2%를 사들여서 8천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봐지는 부분은 트럼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 내가 이사가 돼서 힘을 써볼 거야, 이렇게 하고 돈을 엄청 주고 그걸 샀다는 건데, 그런데 이 트위터 측에서는 웰컴, 주식 그렇게 많이 사주니까 웰컴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트위터의 사업 방향이나 그런 정책 결정은 경영진과 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이사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사고 나 이거 팔 거야 하면 주식값 내려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던가,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니 이 가설이에요. 그렇던가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설득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를 트위터가 트럼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이사까지 됐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득시키면 되죠. 설득 당할지 설득을 당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트위터로 오고 나면은 2024년도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장애가 제거되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미국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위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트위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저기 대안, 트럼프 때문에 대안, 유튜브 대안도 나오고 트위터 대안도 나오고 심지어 본인도 진실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거 유튜브, 트위터 다 잡아먹을 거야, 페이스북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회사가 모든 것에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데는 그 강력함도 있잖아요. 그것을 아직 트럼프가 깨지 못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딱 받쳐주는데 성공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정치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비슷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 큰아들이 11월 7일에 우리가 선거 치렀던가요? 아무튼 11월 5일에 뭐 선거 그 이틀 전인가 이틀 뒤인가 11월 3일에 치렀나요? 아무튼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이 백악관의 그 막 메도우스 비서실장, 원래 그 하원 의원이었던 연방, 이 사람과 주고받은 텍스트가 지금 또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아버지와 마인드가 조금 비슷합니다. 심플해. 방법이 여러 가지야 하면서 뭐 어떻게든 이 바이든이 아니라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것들을 텍스트를 많이 주고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도에 정말로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11월 달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이기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정리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는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영국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영국이 다시 그 BA.2가 오미크론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10개 주 이상에서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거나 가만히 있는 주 가운데서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뉴욕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한국과 뭐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4개월에 한 번씩 부스터샷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을을 대비해서 지금 부스터샷을 당장 맞으세요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신 분이라면. 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처럼 나이가 79살이나 됐고 하면 이분은 또 공개적으로 2차 부스터샷을 맞으셨잖아요. 실내 마스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실내에서는 본인은 쓰기 싫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죠. 저의 경우도 일하는 공간이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떨어져 있는데 혼자 그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나가고 할 때는 그 큰 룸, 홀 이런 데를 다닐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죠. 다른 사람을 그 생각을 해서 써서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양성 반응, 아담 쉽, 호아킨 카스트로, 또 법무장관, 상무장관,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많이 걸렸어요. 지난 토요일에 어떤 연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빼고는 다 그 행사에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바이든 대통령과 최근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떤 부분에 이 코비드 19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무서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였었죠. 케탄지 브라운 잭슨 그 이벤트 백악관에서 할 때도 뭐 그렇게 일찍 해,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는데 하고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선 야외에서 했잖아요. 야외에서 했어도 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붙어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요. 자,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 보도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보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수도 키이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방송을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영국의 가디언 등에서는 이 보리스 존슨이 트위터를 통해서 My Friend를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트윗을 쓰고 사진 보내고 한 것을 쭉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보리스 존슨 대통령이 또 보리스 존슨 대통령만 만난 것도 아닙니다. 호주 총리도 가서 만났네요. 해서 영국이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Today I met my friend President Zelensky in Kyiv. 그래서 우리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서 만났고, 새로운 패키지, Financial Military Aid를 지금 했다. 이 러시아의 정말 야만적인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해서 사진을요, 뭐 대통령궁이 쫙 디귿자로 돼 있는데 보이는 앞에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이 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맞이해서 안으로 모시고 간, 안에서 맞이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형태고요. 보리스 존슨은 미리 갈 때 이 패키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을 다 들고 갔고, 그리고 실내 안에는 뭐 통역할 수 있는 그런 그 머신, 기계 머신 버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젤렌스키가 이 보리스 존슨과 회담을 하고 난 뒤에 한 말이, 그 잔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 러시아와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총리도 역시 젤렌스키와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고요. 영국은 영국 신사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복장은 여러분들 요즘 아시잖아요. 군 셔츠 입고 바지 입고 그대로 영국 총리를 만나는데도 영국 총리는 양복 차림으로 타이까지 맸고, 호주 총리는 노타이네요. 노타이의 점퍼에 흰 셔츠는 입은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깥에 나올 때는 긴팔을 입었는데요. 그 보리스 존슨을 맞이할 때는 실내에서는 반팔을 입은 것도 보이네요. 영국 총리와 함께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만큼 지금 여기까지 와서 2월 24일부터 오늘 4월 9일입니다. 더 많이 서방 세계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저항하고 버티는 것처럼 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버팀목을 지지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크라마토르스크,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을 둘로 나눈다면 약간 북동쪽이 남쪽부터 하면은 도네츠크, 남서쪽이, 그리고 리안스크가 이 북동쪽이잖아요. 그러면 크라마토르스크는 이 그 도네츠크의 위에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피신하려고 있다가 지금 적어도 52명이 숨졌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이 크라마토르스크라는 곳이 인구가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가운데서 세상에 피난민한테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그 기차역에 52명 이상이 죽었고, 어린이도 5명 이상, 5명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린이도 사망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이 돈바스가 전부 러시아가 점령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쟁 이전에도 이 크라마토르스크에
크라마토르스크라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인이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 자체는 러시아어를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부 쪽이죠. 해서 도네츠크,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를 대신해서 임시 그 주도, 돈바스라는 주에 주도도 있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전쟁 범죄다.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수도 키브 인근의 키브로 통하는 그 부차에서의 그 같은 일, 그 주변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런 거예요. 31살의 여성이 러시아군에게 강간을 당했다. 아니면 5살 딸을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위협을 해서. 또 지하 대피소에 러시아군이 던진 수류탄을 피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수류탄 던지면 나오잖아요. 도망치려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 14살 아이를 엄마와 함께 사살한다던가. 그리고 거리에서 시신들이, 이번에 그 기차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신들을 뭐 땔감 싸놓는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군이 쌓아놓았던 그런 거.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에 이런 사람들, 숨진 사람들, 그 마을이 시신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을들은 평범하게 감자 까먹고 감자 구워 먹고 요거트 먹고 뭐 그러던, 차 마시고 그러던 보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요, 키브에서는 일단 러시아군이 다 철군을 했잖아요. 돈바스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시 탱고를 추고요. 이게 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살던 대로 살겠다.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다 가짜다. 우크라이나가 조작했거나 미국이 조작했거나 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인권감시단체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국제사면재판소 일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젠 할 수 없고요.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 총대주교가 푸틴이 옳다, 뭐 성경을 서로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지, 이거 내가 정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하고 뭐 벌금도 물고 하는 신부들도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하고 의회에서 뭐 최혜국 대우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이제는 그 러시아와 무역 관계도 갖지 않고 뭐 오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 것을 수입하지 않고 푸틴의 딸들까지도 제재하고, 푸틴의 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뭐 사진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첫날 그 사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사진을 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딸들도 자신들의 얼굴을 지킬 그런 자격이라기보다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야 다 공개된 얼굴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아무튼 뭐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만은 물론이고, 교황도, 영화배우 션 펜도, 핑크 플로이드는 정말 멋졌어요. 그런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미국 사람들이 점점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러시아 좋고 푸틴 좋고 똑똑하고 지니어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따라갔죠. 심지어 지금 뭐 200명 조금 넘는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63명이 나토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공화당 푸틴의 당이야. 특히 상원은 그나마 어떠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찬성 100, 반대 0입니다. 근데 하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남의 일에 왜 상관을 하지? 뭐 이런 형태. 그러면 푸틴은 좋아하죠. 뭐 우크라이나 가지고 그 옆에도 또 가지고 언론은 다 문 닫고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그런 형태로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하기 몇 개월 전부터 세상이 바뀐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 비밀 정보국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영국과 미국이 정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전 하면 사람들은 가짜를 막 퍼뜨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믿으면 안 돼. 이거 푸틴이 오라. 푸틴이 그럴만 했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게, 정보전이라는 건 그 가짜를 뿌린다는 정보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영국과 미국이 이런 정보전을 통해서 푸틴을 압박을 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월 달부터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군대의 그 움직임들을, 물론 아마추어 위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시는 뭐 한국 분들도 그래요. 그거 원래 연례 회의였잖아. 아이 그럼 러시아 정보국과 미국 정보국이 바보입니까? 그거 모릅니까? 알죠. 알지만 그것을 러시아도 명분 삼아서 하는 그 움직임에 있어서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움직임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스크바의 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을 모스크바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보국에 미국이 알고 있다, 너희들의 움직임을,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예민한 정보를 이 파이브 아이즈 그 동맹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미국과 영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장 강하죠. 프랑스는 아닙니다. 가장 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브로 하면은 미국, 영국, 또 이제 캐나다, 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됩니다. 파이브 아이즈, 영어를 하는, 영어로가 그 나라의 그 언어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호주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또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 이 동맹이 거기에 우크라이나에까지 영국과 미국이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보리스 존슨과 함께 영국의 총리도 호주의 총리도 젤렌스키를 대통령궁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뒤에도 푸틴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정보국에서 다 내놓는 겁니다. 사기가 저하된 군인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뭐 어떠한 것을 망가뜨리고 우크라이나와 명분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해를 하고 한다. 이거 다 정보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비밀 정보국의 정보 공개가 전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전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우크라이나를 돕자 하는 여론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기자들에게도 정규적으로 브리핑하잖아요. 비밀 정보기구가. 뿐만이 아니라 아예 트위터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영국의 정보기구와 미국의 정보기구가. 그 목적은 우선 넘버원이 푸틴이죠. 푸틴에게 감시당하고 있거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푸틴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 이거는 푸틴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런 건 이제 정보전인 거죠. 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정보가 맞는 거야? 나에게 지금 진실을 보고하는 거야? 아니야? 하고 자기 편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진실로 보고해. 지고 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접할 그런 환경에 있다면 당신들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푸틴의 얘기, 뭐 미국이 압박해서, 뭐 이래서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찾아야지 되고, 그것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옆 동네에 점점 민주국가가 오면 자신이 평생을 러시아에서 그 권력을 잡고 사치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러시아 국민들이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대통령도 내쫓고 대통령에 대해서 싫다는 말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방송이라고 하는 건 전부 찬양뿐이고 나쁜 얘기하고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하고 푸틴의 체제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의 정보국이 일찌감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보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여기서 이 딱 영국과 미국, 또 파이브 아이즈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유럽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번에 미국과 영국보다 정보가 늦었던 것이 무척 사실이잖아요.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야말로 서방 세계 누구보다도 앙겔라 머르켈이 과거에 그 푸틴과 아주 잘 지냈고 가까웠고 그러면서도 푸틴을 존중하지 않았고 정말로 능숙한 정치인이에요. 앙겔라 머르켈은. 그에 비해서 이마누엘 마크롱은 뭐 서로 맞는 것도 있고 뭐 휴가도 보내고 잘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도 몇 번이나 만나고 몇십 시간을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도 그때마다 푸틴을 잘못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번 주에 정보국장이 해고됐습니다. 좌천인가 해고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희생양이다. 선거하잖아요. 내일 뭐 선거 치르고 하는데 여기서도 프랑스에서도 우파가 아주 강해지면 미국도 큰일이고 세계도 큰일이다. 자유세계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서 이마누엘 마크롱이 자신이 좀 뭐 잘못했다는 것을 그쪽으로 희생양을 삶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망신인 거죠. 이마누엘 마크롱으로서는. 지금 가장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 푸틴과 친한데 푸틴의 행동과 마음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과 이 보리스 존슨도 상당히 그 인기 영합적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는 우파적이고 하지만 푸틴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협상을 푸틴이 한다 하더라도 푸틴의 진정성을 의심을 하면서 러시아를 최대 지원해주고 갔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옆에 폴란드에 난민을 만났고 보리스 존슨은 직접 가서 만났는데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세계에서 어떤 압박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정보전쟁을 하든 본인이 원래 계획 세워놓았던 스케줄대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도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스케줄대로 가잖아요. 외부의 어떤 침, 압박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연히 어떠한 것들이 정보전에서 딱 들어간 어떠한 것들이 푸틴을 기분 나쁘게 하고 푸틴의 두뇌를 자극을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푸틴의 두뇌에 이쪽에서 의도하면서 내보낸 정보가 흘러 들어간다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66세의 윌리엄 번스라는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이 굉장히 뭐 이 업계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쭉 수십 년 대통령 5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이 외교관 일을 했고요. 뭐 러시아어에 우선 능통하고 아랍어에도 능통하고 이런 사람이 윌리엄 번스거든요. 전에 요르단 대사도 지냈고 해서 요르단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딱 뭐 가져다 주고 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모스크바에서도 2번이나 일을 했고 대사를 했고 그 푸틴 초기에도 그랬고요. 보리스 옐친 대통령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대사를 했기 때문에 푸틴을 잘 압니다. 러시아의 생리를 무척 잘 알아요. 러시아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도자와 러시아 역사와 생리를 너무너무 이 사람만큼 정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이란 핵 협상할 때도 역시 일했고요. 거의 30년을 이 분야에서 일해서 외교 정책에서의 실수는 거의 무식하면서 나옵니다. 무지하면서.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그 전후로 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국무부에서 아랍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뽑고 있는데 그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중앙정보국장 윌리엄 번스의 66세니까 인생의 경륜이라든가 이 외교 분야에서 일한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정보국장 이런 것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은 친구의 장례식에 딱 그 핵가방 바깥에서부터 쭉 보여주더군요. 군인 엄청나게 큰 푸틴도 결코 뭐 그다지 작다고 할 수 없는데 푸틴보다 엄청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한 이제 그런 사람을 뒤에 핵가방을 들게 해서 어제 아무튼
줬고요. 푸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 지원과 오일 수입 금지 이것을 빼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만 리투아니아는 가스 수입 안 한다. 유럽연합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유엔에서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쫓겨나기도 했고 한국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지 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그 수출입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아무리 이 보리스 존슨이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죠.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어제 자신의 칼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해봐도 결국은 독일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낼지, 보리스 존슨이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미국은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하니까 더 자세한 그 인사이드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맨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그 독일이 어떻게 푸틴의 조력자가 됐나, 이네이블러가 됐나. 이게 바로 이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가 어제 한 얘기잖아요. 그거 우리 수입 안 하면 큰일 나 하지만 좀 엄살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관계를 끊어도 재앙 수준은 아니다. 단기간 힘들긴 하겠지만 최악의 순간에 러시아 GDP 뭐 2점 몇 %? 단기적으로 낮아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서 그 얘기를 enabler, 조력자 이 당시에 그리고 비슷한 단어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그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가브리엘리우스 란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의 외무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외무장관이 Dear EU friends, 유럽연합 친구들이요, Don't be an accomplice, 공모자가 되지 말아라. accomplice나 enabler나 공모자, 조력자 이 케이스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어느 국가를 향해서? 독일을 향해서. 더 가까이는 올라프 슐츠 3인당 사회민주당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그 소속의 독일 총리에게 독일에게 빨리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요. 휴대폰이 오늘 저는 아이폰 7을 쓰거든요. 아주 옛날이죠. 지금 아이폰 10 몇 가지 나왔는데 갑자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것도 이 촬영할 때도 쓰고 해야지 되는데 터치가 안 돼서 너무너무 헤매다가 막 어디 찾아봤더니 뭐 어디를 눌러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아이폰이 모델에 따라서 아이폰 저는 7인데 7일 경우는 어디를 누르고 8일 경우는 어디를 누르고 완전히 꺼지지도 않아요.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휴대폰이 그렇게 터치가 되지 않으실 경우는 아이폰 7인지 8인지 11인지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 찍어보시면 나옵니다. 아이폰 7의 경우는요. 볼륨이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두 개가 있잖아요. 낮추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파워 끼고 하는 거 그걸 동시에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애플 사과 로고가 나오면 딱 떼주면 그러면 됩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enabler, accomplice 그리고 아이폰까지 말씀드리고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